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을 수사할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 출범과 드루킹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다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 장례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오전 8시 뉴스, 오전 9시 뉴스, 정오 뉴스, 뉴스 포커스를 중심으로 김웅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 성소수자 축제, 중고생의 폭행 사건, 세월호 국가책임인정 판결 및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뉴스 등을 보도했습니다. 뉴스 08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최대 행사인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22일까지 열리며 축제의 막을 올리는 첫날 퀴어 퍼레이드의 모습들을 스케치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성소수자들의 최대 행사인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행사장 모습들을 보도하면서 동시에 행사장 밖에서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집회도 잇따라 열렸음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인 강명진 씨가 성소수자들을 처벌하는 75개 국가의 국기로 제작된 암스테르담 레인보우 드레스에 대하여 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법이 없어진다면 저 드레스는 무지개색으로 바뀔 것이고 모두 무지개색으로 바뀐다면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동성애 반대 집회 참가자인 하매노예 동성애 대책위원장인 고형석 씨가 동성애자가 결혼한다는 건 이 땅에서 자녀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인륜을 어기고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얘기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양측의 접촉을 차단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제지해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막을 올리는 퀴어 퍼레이드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열띤 모습과 함께 반대 집회의 소식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해 큰 충돌이 없었다는 사실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성소수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떠한 면에서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하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암스테르담 레인보우 드레스가 무지개색으로 바뀌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 폐지 또는 개정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법이 어떠한 형태로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더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대 집회자들과의 충돌이 없었다는 사실적인 측면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도 조금은 전달이 되어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한 번쯤 정리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임을 보도하고 그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점은 좋았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뉴스 9에서는 이른바 관악산 폭행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고생들에 대한 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면면을 짚어주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법원이 관악산 폭행 사건에 연루된 혐의의 중고생 전원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기에 향후 처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하면서 법원의 향후 처벌에 대하여 짚어보는 보도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의 최종적 처분은 두 가지로서 소년부 송치와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받게 되는 형사처벌을 설명하면서 소년부 송치의 경우 1호 내지 10호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점과 가장 높은 10호 처분을 받아도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에서 최장 2년을 생활하게 되는 점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강력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14살 여학생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5년에서 장기 7년 6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전하면서 관악산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 모두에게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법원이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다는 시그널이며 가해자들이 길어야 소년원 2년 등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년법을 악용하려 한 점 등 때문에 재판부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년법 개정을 두고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기 때문에 추후 있을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고생들의 범죄가 점점 중해지고 성인의 범행과 차이가 나지 않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서 소년법 개정의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중고생들의 중한 범죄가 발생하여 다시금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중고생 전원에 대하여 구속을 결정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목소리를 나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길어야 소년원 2년 등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년법을 악용하려 한 점이 있다고 보도한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소년법을 악용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소년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무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뉴스포커스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의 판결이 나왔음을 알리면서 희생자 1명당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법원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음을 전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이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인당 2억 원, 친부모에게는 4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가족과 구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청해진 해운과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다른 사고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음에도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희생자들이 장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다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유가족인 원고들 역시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와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유가족들은 국가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향후 2심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밝히겠다며 울먹였다는 점도 보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 점도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신속하게 세월호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를 전달한 부분은 좋았지만 이 보도에서 유가족들이 2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1심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1심 판결 중
어떠한 부분을 용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전해주었다면 보다 정확하게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원이 판결이 2년 10개월이나 진행된 점을 보면 세월호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정리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어떠한 점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산정이 통상 다른 사망사고의 위자료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나 더 인정되거나 혹은 덜 인정되었는지를 밝혀주었다면 당해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뉴스 9에서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영아나 아동을 학대하여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되었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뉴스는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법이 20일 보육교사 김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김 씨가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방송에 이어서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을 전하면서 서울 도봉경찰서가 아동학대 혐의로 도봉구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2명은 자신이 돌보던 2세 이하의 아이들의 팔을 잡아 끌고 무릎으로 머리를 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학부모를 불러 조사하고 어린이집의 CCTV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는 점도 전했습니다. 뉴스 9에서는 연달아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관한 사실을 보도했는데 특히 영아를 숨지게 한 김모 교사에 대하여는 구속이 이루어진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린이집 등에서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를 좀 더 조사하여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보호는 그 어떤 보호보다도 우선될 성질의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한 보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대책이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음에도 사건,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보도가 이루어졌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더 후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의 박지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2일에 방영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트렌드 지금 여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2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생생하고 특색 있는 현장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사라져가는 종자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토종을 지키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토종 씨앗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곡성에 위치한 이 밭은 여느 밭과 모양새가 조금 달랐는데요. 잡초도 무성하고 작물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습니다. 조금 허술해 보이는 모양새지만 이곳에서는 4,958제곱미터 땅에 120가지의 토종 씨앗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심겨져 있어요. 토종 씨드림 대표는 토종 씨앗을 농사 짓는 할머니들에게서 수집을 했다는데요. 대를 이어 농사를 지을 자식이 없다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동시에 토종 씨앗도 없어져 매년 전국의 지자체별로 씨앗을 수집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매년 씨앗 수집을 하러 돌아다녀요. 하지만 언제인가부터 수확량을 최우선으로 하게 된 농작물의 가치 때문에 사람들은 개량 작물을 먹기 시작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은 토종 작물이 아닌 질병과 해충에 강한 F1 종자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들은 재배했을 때 발화가 되지 않거나 변이가 일어나는 등 변수가 있고 다음 해에는 씨앗을 새로 사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종자 회사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더 이상 종자를 못 내놓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면 우리나라 식량 보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우리 종자 못 내놓겠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자유로우려면 토종 종자를 잘 보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맛과 향이라는 이런 그 약성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토종 씨앗은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 변화에 익숙해져 온 종자이기에 미래의 기후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후세에게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토종 씨드림 대표의 말씀으로 토종 씨앗 보존의 중요성을 알게 된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2마리 개가 등장하며 시작했습니다. 활동을 자랑하는 토종 중에 토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개들은 특이하게 꼬리가 없었는데요. 보통 동물들은 꼬리로 균형을 잡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꼬리가 없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 개는 동경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아주 귀한 개인데요. 동경이 보존연구소 센터장의 인터뷰를 통해 동경이의 소중함을 더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체수가 얼마 없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경이의 생존을 통해 고대 기록과 유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꼬리가 짧은 개가 꽤 많이 있죠. 동경이의 꼬리는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특이 단백질에 의해 퇴화된 것이라는데요. 이 설명을 동경이의 뼈대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어 이해가 더 잘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3마디 또는 9마디 정도가 되어지고요. 동경이를 비롯한 많은 토종개가 일제강점기 때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요. 우리나라 토종개들이 사라진 것도 바로 이 시기.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견피로 군인들의 방한복을 만들어 약 50만 마리가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군사용으로 수입을 해갑니다. 그러나 동경이의 경우 현재 약 500마리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경이를 활용해 토종 생물 자원으로까지 활용될 것이라는 최석규 센터장의 말씀으로 토종개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마지막 영상은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장동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들 중 하나에 아주 특별한 종자가 담겨 있다는데요. 이곳에서는 씨간장을 소개했는데요. 다른 장과 시각적인 모습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 비교하기 쉬웠습니다. 장 중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시장. 이 집의 씨간장은 적어도 110년이 넘었다는데요. 110년은 넘은 거예요. 지금도 시장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이 가라앉고 미생물의 작용으로 단맛이 나고 향도 좋아지며 영양소도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단맛과 영양소는 물론 향미까지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 장을 만들 때 씨장을 조금만 섞어도 전체 장의 맛이 좋아진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간장이 다 맛있어지는 거예요. 장을 만들기 위해 메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은 잘 접할 수 없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대를 이어 시장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딸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제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전통을 이어받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와 달리 대를 이어나갈 것이란 포부를 드러낸 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시장으로 이제 대접을 해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는데요. 이번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건가요? 네, 저는 토종 씨드림 대표가 토종 감자를 소개해주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수미 감자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생활 방식에 맞는 다양한 감자 종류가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의 박지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지 못
대한 우측 닦아주십시오.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 하반기 경제 운영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오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사 양측에서는 모두 불만을 드러내는 등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불이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허찬행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먼저 정치권의 반응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진보 보수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먼저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중소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여당으로서 동반 책임을 느끼고 소상공인을 위한 후속 대책과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 개선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결정이 대통령 공약에 꿰맞춘 반시장적 정책으로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간 약자끼리의 싸움을 부추긴다며 재검토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의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약속 파기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영세 상공인의 보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원청기업의 갑질 근절, 프랜차이즈 본점의 과도한 로열티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인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보호 대책에 대한 요구로 인상폭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대응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해 결제 수수료를 0% 초반으로 줄이며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경우 예비비를 사용해 3,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내년에는 올해 51만 명 수준에서 20% 늘어난 60만 명에게 공공근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진보 보수 언론의 보도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을 비판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편향이고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고용 충격, 고용 재앙을 유발하는 잘못된 결정이고 정부의 후속 대책이 번지수가 틀린 대책이며 무리한 인상을 하고 세금으로 때우기를 반복한다고 비판하는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진보 성향의 신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경계해야 하고 대기업의 납품 단가, 상가 임대차 계약,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간의 계약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노사 양측도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각각의 입장은 어떠한지 또 우리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나왔던 의견입니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규모별로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는 낮으며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저임금 고착화 우려,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대했었습니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발언하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노사 자율 협약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주휴 수당을 포함해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경영계와 소상공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임금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주는 돈으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장한 주휴수당 포함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진보 성향의 한겨레 신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여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질 인상률이 2.4% 수준이고 최저임금 제도 도입 때부터 주휴수당은 뺐는데 이를 포함해 실질적 1만 원이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최저임금 제도는 헌법에서 노동 가치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차등적 적용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주로 보수 성향의 신문들이 사실 확인이나 분석에 소홀하고 갈등 부각의 보도 경향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 최저임금 1만 원, 시장 자율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 등 경영계나 소상공인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에 그치고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편의점주와 점원 등 지나치게 경제 주체들 간의 갈등만을 부각하는 보도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프랜차이즈의 계약과 운용과 같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이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지금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 행위, 대기업의 납품 단가 횡포,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카드 수수료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는 대기업 때리기, 기업의 부담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여신전문 금융업법 등 개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주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각 경제 주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부각하고 부추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편의점주와 알바생, 을과 을 생존게임 내몰았다, 대기업 가맹본부, 카드사 때려 최저임금 고통 떠넘기기, 대기업 가맹본사, 건물주 전방위 압박 등과 같은 기사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자극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자, 이럴 때 우리 언론은 어떤 보도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네,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부 정책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균형 있게 취급하여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부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주체들 간의 갈등만을 부각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만 있을 뿐 정확한 분석이나 바람직한 방향성 제시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후속 대책, 국회의 역할, 각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다각도로 비춰주면서 갈등을 조정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한 찬반 논리를 경제 논리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인권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3조와 제24조는 노동인권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23조 3항은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는 500만 명 정도인데 이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도 언론이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허찬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